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2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온도가 0도 가까이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온도도 여기 2도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계신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수록 건강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 이후에는 겨울철만 되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어떠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은요,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날씨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영국 날씨는 운동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죠. 왜냐면 맨날 춥고 바람 불고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덥지 않아서 오히려 더 운동하기가 좋은 날씨가 영국 날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뛰는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저랑 제 와이프도 매일 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식 투자도 성공을 해야겠지만 건강을 잃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11월 2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어제는 빨간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부 메가테크 기업들을 제외하고는요, 많은 S&P 500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한 하루였다. 이렇게 한눈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정확한 수치를 보시면 다우존스는 0.16% 떨어졌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20, 나스닥은 0.07%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주가의 하락이 도드라졌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시면요. 추이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9.61% 급락하면서 최근에 한 달 동안 주가가 25% 올라가던 급상승 추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스테미 마이너스 7.69,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7.30, 엘버말 마이너스 6.28, 암홀딩스 마이너스 4.51, 리오토 마이너스 3.78, 나비타스 마이너스 3.46, 도세보 마이너스 3.19, 브로드컴 마이너스 2.92, 니오 마이너스 2.84, 리벤트 코퍼레이션 마이너스 2.57,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2.50% 떨어지면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은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 올라간 종목이 조금 더 떨어진 종목보다는 많았고요. 소파이가 2.48%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1.65%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세 번째 우버가 요즘에 추세가 괜찮습니다. 어제 1.34%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25% 이상 급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엔비디아가 0.98% 올라갔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0.67,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31, 테슬라 플러스 0.27%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섯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인피니온이 0.35% 떨어졌고요.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0.63, TSMC 마이너스 0.63, 온세미가 마이너스 0.87, 마지막으로 나비타스가 3.4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는 한 달 기준으로 보시면 주가가 무려 29% 이상 급상승하는 좋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어제 진행됐던 사이버 먼데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진행됐던 블랙 프라이데이 리테일 세일이 역대 최고치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구매력이 살아있다, 미국 경제 아직까지는 탄탄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진행됐던 사이버 먼데이의 온라인 매출 역시도 120억 달러를 돌파할 예정이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할인을 원하는 미국의 쇼핑객들이 최근에 이제 영화가 상영됐던 바비 인형 그리고 헤드폰과 같은 제품을 구매하면서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이 적으면 120억에서 많으면 12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데이터가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발표된 120억 달러는요, 어도비가 초기에 예상했던 6.1%의 작년 대비 성장률에 비해서 무려 8%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말에 연말에 이제 쇼핑 시즌이 부진하면 어쩌나,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든다, 이러한 느낌이 강화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 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도비 말고 이번에 사이버 먼데이에 관련된 매출 전망을 한 기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세일즈포스인데요. 세일즈포스는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이 한 자릿수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5% 이하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무려 8%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미국 경제가 강력하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굉장히 기분 좋은 기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요, 역대 최고의 월간 매출을 이번 12월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시죠. 쇼피파이가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고의 한 달을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쇼피파이 플랫폼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요, 무려 작년 대비 22%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체 지출 증가율 2.5%를 크게 앞질렀고요. 평균 장 바구니 가격, 따라서 한 번에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는가, 이걸 살펴보니까요, 1인당 110달러 정도의 지출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작년 대비 상승률이 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판매자의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41억 달러로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41억 달러면 블랙 프라이데이의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뭐 소비 추세가 조금씩 줄어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했지만 이번 결과는 컨센서스를 벗어난 수치에 대한 상승 여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지금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쇼피파이의 대면 판매 시스템에서 발생한 글로벌 매출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쇼피파이는요, 더 이상 온라인이 우선이고 하이브리드가 그 다음인 플랫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쇼피파이는 원래 온라인 이커머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에 뛰어든 상인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쪽도 진출을 했는데요. 오프라인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양쪽에 다 강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는 어제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긍정적인 뉴스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일단 도이치뱅크가 이번에 월가에서 가장 높은 2024년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년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예측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이치뱅크 그룹 AG 전략가들은요, 월가에서 가장 낙관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빈키 차다라는 전문가가 이끄는 팀은요, 인플레이션의 하락,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기업의 실적 반등, 두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2024년이 되면요, 5,100포인트까지 S&P 500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약 12%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목표 주가를 설정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추세 이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세, 경제의 성장 추세는 생각보다 괜찮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경제는 둔화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 성장 둔화 없이도 인플레이션을 팬데믹 이전 범위로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요, 지금 널리 예상되고 있고 아주 경미하고 짧을 것이다. 따라서 리세션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진 않을 것이다. 온다 해도 굉장히 경미하고 그리고 짧은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도세가 있다고 해도, 따라서 조정장이 온다고 해도 굉장히 단기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가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요, 2023년에 주식 랠리를 예측하지 못했던 전략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내년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전략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가령 RBC 캐피탈 마켓의 전략가 로리 칼바시나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아는요, 모두 S&P 500 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중 방송에서 이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 내용이고요. 차다 같은 경우는 경미하고 짧은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 기업의 수익, 즉 어닝이요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짧은 리세션이 온다고 해도, 경기 둔화가 온다고 해도 기업의 수익은 10%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멀티플이 유지될 수 있다면 내년에 기업의 수익이, 어닝이 10% 증가하면서 주가도 10%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불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국내 총생산이 이게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라 2% 내년에 성장할 수 있다면 수익은 무려 19%나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닝이 0.4%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무려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와서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는요, 결코 성장률이 대단할 것으로 그 누구도 전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리세션이 오지 않으면 다행이죠. 리세션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성장률이 4%, 5% 이렇게까지 올라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리세션이 오지 않고 성장률이 뭐 0%에서 2% 사이만 돼도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요, 어닝이 두 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만큼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기업의 성장률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매출이 성장률이 좋기 때문이죠. 기업의 매출이 성장하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경쟁력 그리고 사업성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 기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마진입니다. 계속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급등시키면서 같은 매출에서 좀 더 많은 어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미국의 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지금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다 같은 경우는요, 2023년 1분기에 S&P 500 지수 상승을 정확하게 예측한 몇 안 되는 전략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차다라는 전문가가 2023년 목표 주가를 설정했던 것이 4,5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4,550까지 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정확한 수치를 전망했던 것이 바로 이 도이치뱅크의 차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요, 올 전반기에 각 기관에서 일하고 있던 전략가들은 올해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설정했는지 그들의 과거 레코드를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월가의 2023년 아웃룩이라고 써 있는데요. 일단 중간치를 보시면 도이치뱅크가 보이죠. 바로 빈키 차다입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기사의 주인공인데요. 4,500을 제시하면서 거의 정확하게 맞추고 있죠. 그 위를 보시면 골드만삭스도 4,500이고요. BMO는 지금 정확하게 4,550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예측이었고요. 그 위에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600, 4,600을 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가 바로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이고요. 그 위에 CT는 4,600, 크레딧 스위스가 4,700을 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가가 정확하게 맞추게 될지는 조금 더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가장 좀 최악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게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고요. 3,900이었습니다. UBS 역시도 3,900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웰스파고가 나오는데 웰스파고는 4,100을 줬거든요. 자, 그런데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웰스파고의 크리스 하비는요, 지금 주식보다 채권이 더 낫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웰스파고의 주식 전략 책임자인 크리스 하비는 어떻게 해서 주식보다 채권이 더 낫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웰스파고 증권이 2024년 주식시장 전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회사의 주식 전략 책임자 크리스 하비의 의견에 따르면 S&P 500이 내년에 4,625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4,550이기 때문에 거의 상승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4,625도 굉장히 낮은 수치지만 여기까지 가는데도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할 것이다. 따라서 많이 떨어지는 구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겠죠. 자, 긍정적으로 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나은 경제 성장을 한다면 연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성장이 더 나빠진다면, 따라서 리세션이 발생한다면 숫자는 내려갈 거고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따라서 금리는 떨어지겠지만 문제는요. 경제가 리세션으로 빠진다면 이 기업의 어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렇게 돼도 나쁘고 저렇게 돼도 나쁘다. 좋은 시나리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반기가 되면 조금 더 상황은 호전되겠지만 상반기는 정말 좋지 않은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2024년 초반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비가 제시한 2024년 목표치는 월요일 S&P 500 지수 종가보다 7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거의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승한다 해도 굉장히 소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비가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5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주식 전략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그 수준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다른 전략가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2024년 공식 전망 노트에서 하비는요, 그의 고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수 및 보유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년간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트레이더들의 시장에 대비하라. 따라서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필요할 때 딱 사고 팔 때 팔고 이렇게 하는 트레이더의 시장이 2024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연초 전략은 다음과 같다. 위험을 회피하는 자세로 시작하라.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빅스,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정식 이름은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지금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1년 차트를 보고 계신데 꾸준하게 떨어지면서 거의 최하점까지 가 있죠. 12.69라는 거의 공포감이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빅스가 13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요, 변동성이 항상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따라서 2024년에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금리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자본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자본 비용이 높다는 것은 돈을 빌릴 때, 대출을 할 때 이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멀티플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굉장히 좀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한테 기회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과매도된 곳으로 이동을 해서 투자 자금을 넣어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유틸리티라든지 헬스케어 같이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많이 떨어진 섹터에 투자를 하면 그나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분야는 밸류에이션도 좋고 펀더멘탈이 양호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투자하지 않는 분야다. 따라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식 전략 책임자로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비는 국채도 하나의 옵션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안을 살펴보면 매력적인 투자처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는 지금 주식 전략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채권의 금리는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따라서 커다란 위험 없이도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 시장이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률에 비해서 미국 기업들의 성장률이 더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기업들이요,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번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아마존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손바닥 스캔, 아마존이 개발한 아마존 원이라는 테크놀로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그로서리 쇼핑할 때 슈퍼마켓에서 결제 대신 쓰는 이러한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걸 이번에 비즈니스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마존은 손바닥 스캔 기술 아마존 원을 식료품점을 넘어서 비즈니스 세계로 확장하면서 비즈니스용으로 설계된 버전을 출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식 이름은 아마존 원 엔터프라이즈고요. 아마존 원 엔터프라이즈는 회사의 손바닥 기반 결제 시스템을 인증 도구로 재창조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인증을 위한 시큐리티 툴로 재창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손을 스와이프해서 따라서 이렇게 손을 스캔해서 사무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한 중요한 점은 재무 데이터라든지 인사 기록 같은 아무나 볼 수 없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민감한 정보에 액세스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미 아마존이 제공하는 생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IHG 호텔 앤 리조트가 있습니다. IHG는요,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을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호텔의 개수가 6,000개가 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6,000개가 넘는 호텔에서 이 손바닥으로 만약에 뭐 객실에 들어간다던가 이러한 기능을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찰구 제조업체 분에담이 나옵니다. 개찰구 제조업체니까 이제 수많은 빌딩에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를 이제 아마존의 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의 제공업체 코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가면 이제 빌딩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이렇게 직원 카드 가지고 긁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이제 손바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아마존은 월요일부터 미국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밝히기로는요, 포브는 이제 조그만 그 토큰 같은 걸 얘기합니다. 토큰으로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포브라든지 배지 아니면 비밀번호 같은 기존의 보안 인증 도구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고 안전한 기업용 솔루션이 바로 아마존 원 엔터프라이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생체 인식 결제 시스템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처음에는요, 쇼핑객이 손을 갖다 대고 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고안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부 시민 단체들은요, 이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보안 문제를 이야기하고 감시를 강화한다면서 주장하면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마존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손바닥 인식은요, 손바닥만으로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체 인식 시스템보다 오히려 더 사생활이 보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기록이 없잖아요. 아마존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은 기업용 아마존 원을 재구상하면서 다른 곳에서 채택한 플레이북을 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달에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었냐면 아마존이 가정용 로봇으로 나온 아스트로를요, 이번에 비즈니스용으로 새롭게 개조했다. 이러한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잖아요. 이 로봇은 기업용으로 순회 경비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원 역시도 처음에는 슈퍼마켓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테크놀로지였는데 이제는 기업용으로 재탄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다양한 쪽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아마존이 보여주기 시작한다.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테슬라가 이번에 스웨덴의 정부 기관을 고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테슬라는요, 이번에 스웨덴의 파업 노동자들이 신차 번호판의 배송을 중단한 이후에 스웨덴 교통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관, 즉 스웨덴 교통국의 언론 대변인 미카엘 안데르소는요, 월요일 아침에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현지 언론한테 확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주요 경제지인 다겐스 인더스트리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이번에 등록 번호판을 배송하지 않은 것은 테슬라를 겨냥한 불법적인 차별 공격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정부 기관을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요, 참고로 지난 몇 주 동안 스웨덴에서 강력한 금속 노조 IF 메탈 소속의 130명의 조합원들이요, 전국 7개의 작업장에서 파업을 벌인 다음에 노동자들의 반발에 직면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요, 스웨덴에 제조 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 센터가 여러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파업 이후에 스웨덴의 정비사들은요, IF 메탈에 동조하면서 테슬라 차량 정비를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부두 노동자, 우편 노동자 같은 다른 그룹들이 테슬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커진 거죠. 왜냐면요, 우편 노동자가 배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웨덴에서는 이제 그 민간 기업들이 배송을 하지 않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우체국을 통해서 배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테슬라의 새로운 번호판이 배송이 중단됐다. 그 얘기는요, 신차가 출시될 수 없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게 된 거죠.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정부기관이 고소를 당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IF 메탈은요, 테슬라 스웨덴이 단체 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스웨덴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슈는요, 사실 굉장히 좀 지역적으로도 국한되어 있고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기차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기차라는 것은요, 하나의 혁명이죠. 원래는 가솔린차가 지배하던 시대가 100년 가까이, 100년 넘게 지속되다가 갑자기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하나의 혁신적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또한 직장도 잃고 굉장히 좀 극적인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전기차 혁명도 그렇고 자율주행 혁명도 그렇고 사실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투자에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전기자동차 관련된 소식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테슬라와 더불어서 함께 투자하고 있는 리오토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리오토 그리고 경쟁 업체인 샤오펑이 중국 내에서 수익성이 높은 MPV 세그먼트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리오토 그리고 엑스팽, 샤오펑이죠. 이 두 기업이요, 지난주에 광저우 오토쇼에서 첫 다목적 차량 모델 멀티퍼포스 비클을 출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줄여서 우리가 MPV라고 부르죠. 이 MPV는요, 5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은 대형 차량을 얘기하고요, 부유한 중국 가정을 겨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는요, MPV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벤츠에서 만든 비즈니스 사용자를 타겟으로 한 비토라는 모델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 비토가 중국의 MPV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MPV 세그먼트의 판매량은 비록 적지만 마진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오토 같은 경우는요, 매직 카펫 에어 서스펜션 3.0 그리고 2개의 전기 모터를 장착해서 시속 0에서 100km까지 가는데 5.5초 만에 가속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고속 열차 같은 메가 모델을 공개했다. 이름이 메가죠. 자, 리 메가 같은 경우는요, 회사의 하이테크 플래그십 패밀리 MPV로 묘사가 된다라고 하고요. 중국 대가족의 여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리 메가는 플래그십 수준의 차체 크기를 기반으로 해서 순수 전기 아키텍처를 채택했다. 따라서 리오토는 지금까지 하이브리드만 만들었는데요, 처음으로 드디어 순수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메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이동식 고급 아파트를 제공했다. 따라서 굉장히 크기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고급적인 사양을 이번에 채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력 계수가 0.2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항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0.21호면 기존 양산형 MPV 모델의 기록을 깼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학력 계수를 가지고 있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오토는 메가 MPV의 사전 주문을 이미 받기 시작했고요. 12월에 공식 출시될 예정, 그리고 2월 달부터는 드디어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 초부터는 드디어 리오토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엑스팽 역시도 이번 모토쇼에서 첫 7인승 MPV X9을 공개했는데요. 공식 출시는 똑같이 12월, 그리고 인도는 1월부터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과 관계없이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리오토도 그렇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라는 하나의 상품에만 의존했던 리오토가 드디어 순수 전기차에 진출을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성장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어닝 결과입니다. 어제는 G스케일러, 즉 사이버 보안 업체가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7%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발표됐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0.67을 기록했는데요. 논갭으로 보면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갭으로는 마이너스, 즉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향후 몇 분기 안에 드디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상을 하면서 투자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8센트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496.7밀리언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려 39.7%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23.27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았죠. 자,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여기 발견되는데요. Calculated Billing입니다. Calculated Billing은 뭐냐면요. 지난 한 분기, 딱 3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결제를 했는가, 따라서 미래의 매출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인데 전년 대비 34%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으로 따지면 4억 5,660만 달러인데요. 자, 중요한 건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 3개월 동안 4억 9,67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분기의 매출보다 오히려 계산된 청구액이 금액이 더 적다. 따라서 미래 매출이 지난 분기의 매출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좋지 않은 추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가장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은 갭 순손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죠. 갭으로 봤을 때는 3,35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비해서는 많이 향상했습니다. 1년 전에는 6,82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반 정도로 손실을 줄였고요. 논갭으로 보면 순이익입니다. 1억 65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에 4,400만 달러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2024년 회계년도 2분기의 가이던스를 먼저 보시면요. 매출은 5억 5천에서 5억 7천만 달러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는 4억 9,600이었기 때문에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훨씬 더 높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를 보시면 4억 9,730만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다음 분기의 매출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주당 순이익, 즉 EPS를 보시면 논갭이 0.57에서 0.58인데요. 컨센서스는 0.52였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은 논갭 EPS를 만들어낼 것으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2024년 회계년도 전체를 보시면요. 비일반 회계, 즉 논갭으로 보시면 EPS가 2.45에서 2.48 정도가 가이던스로 제시가 됐는데 컨센서스는 2.24입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EPS의 전망치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주가가 떨어질 만큼 좋지 않은 그런 수치는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G스케일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분기의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 신경 쓰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